안녕하세요. 2024년 인하공학 특강의 신소재공학과 소개를 맡은 김영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관련해가지고 간략하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신소재공학과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많이는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신소재공학과가 뭘 하는 과일까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정말 막연하게 그냥 신소재를 연구하는 데가 아닐까라고 추상적으로 생각하게 되지, 사실 이게 뭐 정확하게 그리고 뭐 개념적으로 이런 걸 연구하겠구나라고 와닿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그림을 좀 준비했는데요. 이 그림은 인스타에서 인스타그램에 있는 채널에서 신소재공학과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안용이랑 인덕이가 신소재공학과에 소개하는 내용인데, 너희가 새로운 소재도 만들어 이러면서 이런 걸 묻고 있고, 역시 인용이가 열심히 뭔가를 쓰고 있네요. 근데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그림만 봤을 때는 막상 신소재공학과가 사실 뭘 하는지 좀 와닿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신소재공학곰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각 과별로 소개하는 누군가 그림을 그린 걸 제가 따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사실 뭘 하는지 과에 대한 느낌이 명확하게 살아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때 대학교 입시를 하면서 신소재공학과, 그 당시 금속공학과긴 하였지만 그걸 진학을 할 때 이 과가 뭘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막연하게 그냥 금속을 공부하겠구나, 신소재공학과에 대해서는 신소재를 공부하겠구나 라고 생각만 했지, 이 과가 정확히 어떤 과인지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에게 신소재공학과가 뭔지, 그리고 신소재공학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이게 우리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신소재라고 하는 것을 네이버 한번 백과사전에 찾아봤어요. 신소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게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신소재공학과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Material Science and Engineering 이라고 해서 재료공학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신소재공학과라고 이름이 있는 학교도 있고, 재료공학과라고 이름이 있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옛날 스타일로 해서 금속공학과와 세라믹공학과, 섬유공학과, 고분자공학과 이렇게 세분화해서 나눠지는 과들이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 과들은 재료에 대해 공부하고 있고, 그 재료 중에서도 신소재라고 해서 좀 더 첨단의 재료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공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지식백과에 보면 신소재라고 하면 금속, 무기, 유기원료 및 이들을 조합한 원료를 새로운 기술로 제조하여 종래에 없던 성능, 용도를 가지게 된 소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신소재의 정의를 보면 여러분이 신소재공학과라고 하면은 우리가 종래에 없던 성능이나 용도를 가지는 소재를 만들고 개발하는 데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요게 종래에 없던 성능과 용도를 가진 소재는 뭐냐? 그럼 과연 이 소재는 어떤 거냐? 라고 하는 막연한 또한 의문점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런 소재를 개발하는 연구, 공부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시간부터 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신소재공학과라고 하면 어떤 의문점을 갖고 계실까라고 해서 네이버 지식인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신소재공학과 검색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신소재공학과와 관련해서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질문들을 쭉 올려주셨더라고요. 신소재공학과에 가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신소재공학과를 졸업하면 어떤 분야로 진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교과목을 배우나요? 그리고 어떤 자격증이 취득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런 전공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면은 현대자동차에 가서 어떤 직무를 할까요? 라는 등등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고 계신데, 공통적으로 신소재공학과가 뭘 하는 과인지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어떤 과목을 배운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신소재공학과라고 하는 게 왜 생겨났고, 인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고, 향후에는 어떤 영향을 우리가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미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학부 과정에서 그리고 대학원에서 어떤 공부가 하고 있는지, 어떤 공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런 걸 중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소재공학과라는 걸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구글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림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계공학과 약간 느낌이 나긴 하는데 기어랑 버니어 캘리퍼스가 있는 도면이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2D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그래핀 같은 게 2차원 물질이 쫙 열심히 이쁘게 이제 펼쳐진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아래에 있는 책은 우리가 재료공학과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재료공학 개론에 배우는 이제 교과서들입니다. 그럼 이 교과서에는 우리가 하는 원자 구조들이 예쁘게 표지에 그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료공학과라고 하는 것은 사실 화학공학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이미지 속에, 그리고 저의 이미지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뭐 이제 화학 플라스크나 아니면 어떤 반응하는 용액 이런 게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을 것 같고, 기계학과라고 하면은 뭐지 뭐 메카닉이라든지 아니면 기억 이런 게 뭐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장치 이런 게 당장 머릿속에 떠오를 것 같은데, 사실 소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하게 접하고 볼 수 있지만은 대표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검색을 하면 이렇게 원자 단위의 이제 재료의 구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냐라고 그러면 맞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긴 하지만은 더 추가적으로 어떤 공부를 또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관심 있어 하시는 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과가 어떤 역사를 갖는지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인하대학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954년에 개교를 했고, 이 개교와 함께 금속공학과라는 학과가 함께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54년에 금속공학과가 개교와 함께 생겨나고, 68년에 용업공학과라고 하는 지금의 세라믹공학과가 이제 개설이 되고, 99년에 금속공학과 용업공학과가 합쳐져서 재료공학부로 변경이 된 이후 2004년과 2013년에 각각 신소재공학부와 신소재공학과로 해서 현재 인하대학교 신소재과가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소재공학과에 대해서 알려면은 먼저 금속공학과와 용업공학과 역사적으로 이 둘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금속이란 걸, 왜 금속공학을 공부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런 금속공학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인류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안다면은 향후 역사적으로 우리가 발전할 때 신소재공학과가 인류에 미치는 영향도 여러분이 예측이 가능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런 금속공학과, 이런 금속에 대해서 인류가 왜 알고 싶어 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금속 재료나 세라믹 재료에 대해서 알게 됨으로써 우리 인류가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톰슨이라고 하는 학예사 아저씨가 있습니다. 덴마크 학예사 아저씨고요. 뭐 아저씨라고 하긴 좀 못한데 덴마크의 학예사 분이 여기 오른쪽 아래 그림에 있습니다. 자,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여러분도 아마 뭐 초등학교부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류는 세 개의 시기로 나눠진다라고 해서 석기 시기, 그리고 청동기 시기, 그리고 철기 시기라고 해서 이 세 개의 시기 구분을 한 분이 이 아래쪽에 있는 톰슨이라는 덴마크의 학예사 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분은 왜 시기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인류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이제 조그만 이제 조직을 이루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뭐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수렵도 하고 채집도 하고 하면서 석기를 갈아 쓰면서 도구를 만들고 집단 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 사람들이 석기 시기에 뭐 도가니라고 하는 이제 비싼 물이 토기라고 해야죠. 토기 같은 걸 이제 굽다가 고온에서 열처리를 하면 토기가 단단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토기를 굽다가 우연히 금속 조각이 그 안에 들어가고 금속을 처음으로 녹이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걸 시초로 해서 청동기 시기라는 게 이제 탄생하게 되고, 이 청동기 시기가 되면서 좀 더 집단의 규모가 커지게 되었겠죠. 그리고 식량 생산량도 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청동기 시기를 거치고 그 이후에 이제 철기 시기를 거치면서 인류 사회는 이제 중앙집권 국가가 생겨나고 인류 사회가 변화해서 현대의 이제 국가들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죠. 즉, 인류 문명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재료를 쓰게 되냐에 따라서 크게 비약적으로 도약하면서 발전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기 시기 이후에 우리가 보통 뭐 이제 중세 시기, 르네상스 시기까지 철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기 시작하고, 이후에 산업혁명 시기를 들어오면서 다양한 금속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접근하게 되고 주기율표가 완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인류는 이제 금속에 대해서 다양한 원소들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 원소를 순수한 상태로 끄집어내서 쓰는 것과 관련한 흔히 얘기하는 금속의 정령과 재령과 관련해서 인류는 이제 공부하고 알게 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요즘 영화였죠.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거기 보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은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오펜하이머 씨가 이제 사람들을 쫙 몰아놓고 맨하탄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자, 우리가 이번 주에 생산한 플루토늄과 우라늄의 양이야 라고 하면서 그 양을 영화니까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유리 구슬에 유리알을 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펜하이머에 나오는 영화 오펜하이머는 이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인류가 추출해내면서 그 원자력 폭탄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 수가 있게 되었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주도적으로 한 곳이 바로 이 시카고에 있는 메탈러지컬 라보라토리에서 이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추출을 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새로운 무기를 만들거나 어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때 이런 소재가 없이 이런 어떤 소재에 대한 이해라든지 소재 개발 없이는 우리의 꿈을 실현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한번 또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한 1950년대까지 얘기고 그럼 이 이후에 우리가 소재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더욱더 속도가 빨라졌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기율표를 완성을 했고 이 주기율표에 있는 다양한 금속들을 깨끗하게 얻는 다양한 기술적인 그런 노하우를 갖게 되었으니 이러한 금속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소재를 합성하고 새로운 소재를 만들어내는 기술들이 1950년대 이후부터 급속도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기술들이 최근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냐라고 하면은 저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항공기의 제트 엔진입니다. 그래서 제트 엔진은 뭐예요? 되게 고온의 열을 방출하면서 높은 속도로 이제 추진력을 얻는 추진체가 되겠죠. 이런 고온의 열을 내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되는 소재의 내열 강도라든지 그리고 고압에서의 그런 강도 특성이 우수해야 되는 그런 게 요구되고 그걸 또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상 속에 있는 그런 로켓 추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한 물성들을 버틸 수 있는 소재 개발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소재공학과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소재를 개발하고 이런 소재 개발을 통해서 다른 학과의 기술적인 이제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발판을 마련해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리콘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요즘 반도체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니까 실리콘에 대해서는 실리콘 기판에 대해서는 많이 익숙할 테고 이러한 고순도의 실리콘을 만드는 기술 이거는 우리가 은고와 은고 중에 이제 불순물의 이제 분리 거동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고순도의 실리콘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런 고순도의 실리콘을 얻어낸 걸 바탕으로 다양한 또한 반도체 공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요즘 현대사회의 필수적인 반도체를 개발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아마 기사에서 보셨을 거예요. 글래스 기판을 이용하는 갖가지 시도들이 이제 제시대가 되고 있는데 이런 글래스 기판 또한 신소재공학과에서 연구를 통해서 이런 글래스 기판을 어떤 물성으로 어떻게 만들어낼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런 솔루션을 또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주기율표들이 쭉 있고 연도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에서 주기율표들이 있는데 여기 밑에 컴퓨터 칩에 사용되는 원소들이 증가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 표가 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1980년대만 해도 우리가 반도체 칩, 컴퓨터 칩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은 한 12개 정도의 원소를 갖고 만들어냈다라고 하면은 1999년에는 90년대에는 한 4개의 원소가 추가돼서 16개의 원소. 그리고 2000년대에는 요게 45개의 원소가 추가돼서 정말 많은 원소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이런 컴퓨터 칩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어떤 소재를 개발할 때 이 소재에 대한 물성이 계속 가혹적으로 그리고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기를 다른 공학 부분에서 요구하고 있고 그러한 이제 성능을 맞추기 위해서 신소재공학과에서는 다양한 원소를 합금화, 다양한 원소를 첨가하는 등으로 해서 새로운 소재들을 개발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또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은, 자, 우리가 초기에는 금속, 순수한 금속을 어떻게 하면 얻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순수한 어떤 단결정들을 얻어낼 수 있을까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예전에는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금속공학적인 그리고 용업공학적인 관점에서 소재 개발이 이루어졌다면은 이게 2000년대 들어오면서 좀 더 통합적이고 그리고 포괄적인 개념에서 재료라는 관점에서 이제 관찰하고 우리가 연구하자라는 개념에서 재료공학과로 합쳐지고, 최근에는 이런 재료공학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향후에 미래에 발달될 재료들을 준비하고 우리가 개발한다 라는 의미에서 신소재공학과로 학과명이 변경이 되고 미래지향적인 소재들을 개발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소재를 개발하는 그러한 어떤 미션일 뿐만 아니라 향후의 미래에 대응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재료를 개발하고 다른 공학 분야와 협업을 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공학적 혁신을 이룩시키기 위해서 신소재라는 관점에서 나아가서 연구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따라서 신소재공학과는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다른 공학 분야와 협업을 해서 이러한 이상적으로 머릿속에 있는 상상을 현실화시키는 소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학과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래 사회는 우리가 다양한 모습들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IT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클라우드 컴퓨터를 얘기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초연결 사회로서 뭐 스마트 팩토리나 아니면은 뭐 다양한 자동화된 사회를 이야기도 하고요. 아니면 무인 자동차가 뭐 자율주행하는 세상을 이야기도 합니다. 또는 드론이 어떤 배달을 하는 사회를 얘기하기도 하죠. 아니면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더 안보나 이런 국방 관점에서 이런 좀 더 가혹한 그리고 국방 무기를 개발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가 됐든 간에 우리가 미래 사회에는 보다 첨단의 기술들이 요구가 되고, 이러한 기술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소재 개발이 필수적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소재 개발 위해서는 순수한 금속을 보다 고순도의 금속을 얻어낸 것 뿐만 아니라 이런 금속들, 이런 어떤 산화물이나 화합물들을 합성함으로써 새로운 고부가가치의 소재를 만들어낸 것 또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도서예요. 저도 얼마 전에 읽었는데 이제 에드 콘웨이 씨가 이제 쓴 물질의 세계라는 책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물질 세계가 있음으로써 비로소 아이디어가 현실에서 구체화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뭐 최근에 뭐 컴퓨터 공학 이런 것도 인기가 많고,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의 세상에서, 우리가 실제로 만질 수 없는 가상의 세상에서 많은 시간들을 사실 보내고 있어요. 유튜브를 본다든가 뭐 인스타그램을 본다든가, 어떻게 보면 컴퓨터 사이언스 측면에서 우리가 뭐 미래에선 뭐 컴퓨터가 정말 중요할 거다라고들 얘기하는데, 사실 이런 컴퓨터를 바탕으로 하기 위해서는 뭐 기술적인 바탕이 필요하고, 이러한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질 세계라고 하는 신소재나 아니면 그 밖의 공학 분야에서의 어떤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래 사회가 비록 물론 컴퓨터 중심의 그런 사회가 되긴 하겠지만은, 그런 실질적인 물질 세계에서의 우리가 공학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국내 소재 산업과 관련해서, 자, 이 학과를 졸업하면 여러분이 어느 쪽으로 진로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라는 관점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는 소재 강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산업적으로도 이제 많은 1970년대 산업화 이후에 우리나라는 정말 큰 산업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1위, 그리고 철강은 세계 6위, 배터리는 세계 2위에 우리나라는 혁신적인 첨단 소재의 선도적인 국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 표에 보시는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도 삼성이랑 하이닉스를 합친다면 거의 60%, 70%대까지 올라가는 정말 높은 시장 지배력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철강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철강을 생산하는데 연간 한 7천만 톤에서 8천만 톤 정도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조강 생산량 기준으로 세계 6위 정도고요. 그리고 이런 단순히 조강 생산뿐만 아니라 경쟁력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생산량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도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거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래 보시는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 순위표에 보면은 항상 포스코가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배터리 쪽도 많이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배터리 쪽에서도 우리나라가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소재국가에 오신다면은 여러분이 아마 이런 산업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자, 그럼 이런 산업에서 우리가 신소재국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하면은 이런 반도체 칩이 머릿속에 떠오르실 거예요. 그 삼성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용 반도체 솔루션 해서 다양한 센서라든지 이런 걸 적용을 해서 다양한 반도체를 적용하는 형태로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SK 하이닉스랑 그리고 엔비디아의 얘기들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적층으로 쌓는 HBM 방식이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많이 보셨을 텐데, 자, 그러면은 이제 반도체 산업이 중요할 거라는 건 다들 이해를 하실 텐데, 그럼 여기서 신소재국가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 우리가 반도체를 설계하고 하는 것은 물론 전기전자나 이런 분들이 하겠지만, 결국 반도체를 만드는 소재에 대한 이해는 신소재국가의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공정을 설계할 때 결국 그 공정을 설계함에 있어서는 재료공학적인 관점에서 이 재료를, 이 소재를 우리가 어떻게 가공하고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갖춘 인재가 필요할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신소재국가는 반도체 산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하대학교에는 반도체를 연구하시는 많은 훌륭한 교수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기 화면에는 잘 안 보일 수 있겠지만은 관심 있으시다면은 네이버나 구글에서 인하대학교 신소재국가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각 교수님별로 어떤 연구를 하시는지 상세한 설명들이 있으니까 반도체 쪽에 관심이 있다 또는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검색하셔서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산업과 관련해서 반도체도, 신소재도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디스플레이라고 하면은 삼성과 LG 간에 싸움이 가장 클 것 같고, 삼성이 미는 LED, 그리고 LG가 미는 OLED 얘기를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그럼 여기 OLED 기판이든 LED를 쓰는 TV든 이 안에는 수많은 재료가 들어가고요. 이 수많은 재료로 이루어진 어떤 회로라든지 어떤 시스템을 우리는 조립을 해서 하나의 TV로서 완제품을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안에 들어가는 수많은 재료 또한 우리가 이해가 필요하고, 특히나 이 디스플레이 반도체 쪽과 관련해서도 인하대학교에는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와 관련해서도 신소재는 또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고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배터리 관련해서도 신소재는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화학공학과에서도 화학공학과에서도 배터리를 연구하시는 분도 많고, 화학과에도 계시고, 기계공학과에도 계시고, 다양한 분야에서는 요즘 융복합이 대세니까 많은 분야에서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배터리 연구를 진행을 하고 계신데, 그럼 신소재공학과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라고 그러면은, 배터리 안에 양극재도 들어가고 전해, 분리액, 그리고 응극재, 다양한 소재를 우리가 개발해서 이걸 하나의 패키징을 해서 배터리를 만들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새로운 양극재 소재 또는 응극재 소재에 대한 개발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량을 늘리거나 충전 속도를 빨리 하거나 좀 더 안전한 이런 배터리를 또한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신소재공학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은 소재의 성능을 높일까의 관점에서 많은 연구들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소재공학과를 전공하신다면은 이런 배터리 산업에서도 또한 다양한 다양한 활동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인하대학교에는 배터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은 교수님들이 계시고, 최근에 아르곤 연구소에서 오셨던 김상현 교수님 등이 활발하게 연구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미래하면 아마 드론이 떠오르실 거예요. 미래에는 드론이 피자 배달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상상들을 하시는데, 항공산업이 많이 발달할 것 같습니다, 미래에는. 그리고 최근에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로 해서 인류가 달에 나가고 더 나아가서는 화성까지 인류가 나가겠다라는 포부들을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러려면 항공 우주 산업에서의 발전이 필수적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보다 경량한 소재, 가벼운 소재의 개발, 그리고 우주까지 나아가려면은 좀 더 가혹한 환경 속에서 버틸 수 있는 소재의 개발이
필수적일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신소재공학과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가혹한 환경에서 그리고 좀 더 어드밴스드한 경량 우리가 학금이나 소재를 만들까에 대한 관점에서 연구들을 진행하고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다른 산업의 발전을 이제 도모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하대학교에는 다양한 분들의 다양한 금속 관련한 이제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는 교수님들이 계시고요. 여러분이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또한 신소재 공학에 대한 이제 이해를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는 최근에 이제 새로운 소재로 만든 자동차를 이제 개발을 했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기가스틸러라고 해서 여러분이 아마 광고에서 보셨을 거예요. 포스코에서 개발한 이제 경량 철이 되겠죠. 좀 더 이제 가볍고 좀 더 강한 이런 이제 철강 소재를 개발해서 자동차에 사용을 해서 연비를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증가시키는 이런 철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자동차다라고 하면은 보다 튼튼하고 보다 더 가벼워서 보다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자동차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소재공학 관점에서는 우리가 이런 소재를 개발하는 것이 또한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다양한 금속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금속들을 새로운 합금을 만들어낼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계신 교수님이 계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한 센서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신소재공학과의 이제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 사회는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아니면 초연결 사회로서 자율주행 자동차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센서 기술이 필수적이고요. 이런 센서에 들어가는 다양한 센서 소재를 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소재공학과, 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과에는 이러한 다양한 센서를 신소재공학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센서 소재를 만들지, 어떻게 합성할지,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예, 끝으로 이제 자원순환 사회와 신소재공학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를 더 준비해 봤어요. 이건 지금 제가 하는 연구 주제고요. 우리는 아마 여러분들이 순환 경제다 아니면은 우리가 탄소 중립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는 보다 깨끗한 사회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이 저감된 그런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청정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순환 사회를 위한 자원순환 기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폐기되던 우리가 폐기물로부터 유가금속을 어떻게 회수할지, 그리고 이 회수된 유가금속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소재화를 어떻게 시킬지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폐 2차 전지를 우리가 어떻게 리사이클 해가지고 이 중에서 유가금속을 회수할지에 대한 여러 신문 기사들을 보셨을 텐데, 이거와 관련해서도 저희 인하대학교에서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신소재공학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상 속에 있는 어떤 기술을 실현시키기 위한 그런 첨단 신소재를 개발하는 학과다라고 정리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사이언스와 엔지니어의 인터페이스 역할이다라고 해서 아래 그림과 같은 표를 그리기도 해요. 우리가 수학이나 물리나 화학을 바탕으로 어떤 소재를 만들어내고 이 소재를 바탕으로 전기전자나 기계항공, 화학공학, 생명공학, 의학에서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다른 엔지니어링의 발전에 이제 발판을 마련해 준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소재 개발이 필요하고, 인하대학교에서는 이런 보다 이제 짜임새 있는 커리큘럼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금속 쪽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연력학부터 시작해서 금속 조직, 그리고 상평형, 그리고 이게 어떻게 상전이 되는지와 관련돼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요. 내가 만약에 반도체 쪽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양자역학부터 시작해서 고체물리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반도체 공학의 필수적인 그러한 물리화학적인 내용들을 공부할 수 있는 커리큘럼 또한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꿈을 갖고 계신지 인하대학교에 오신다면, 신소재공학과에 오신다면은 여러분이 신소재공학과에서 펼칠 수 있는 꿈을 위한 이런 교육의 장이 마련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마음껏 활용하시고
그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의 꿈을 완성해 시킬 수 있을 거라 기대가 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서 신소재공학과를 선택하셔서 내년이나 언제든지 저와 함께 이제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